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12월 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의 첫날입니다. 조금 모순적이죠. 사실 늘 같은 하루인데 숫자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경제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만 받아들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최대의 일자리 걱정이 다가온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일자리는 줄고 자영업자는 늘고, 그래서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소득과 생활은 더 힘들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준비했습니다.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율이 낮다라는 걸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상 더 위험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연체율 관리와 정부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에 있는 날입니다. 월세에도 과세를 한다, 이것이 유예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 1일, 한 주의 첫날 목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12월의 첫날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년 고용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내년 실업률은 3.9%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직후인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돈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은 일자리 걱정인데요. 그나마 근무 조건이 안정적이라고 꼽히던 제조업들은 지금 온통 힘든 상황입니다. 일자리라곤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서비스업으로 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이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임금 수준도 그렇고요. 일자리 자체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경제도 힘든 상황에 일자리 문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 또 분석 자료들 만든 분이죠.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양분석실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반적인 청취자분들께서는 실업률 3.9% 이러면 잘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어떤 결과 또 어떻게 연구돼서 나온 숫자인가요? 사실 올해도 그 경기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2016년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문제도 있었고 또 건설업 빼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증가폭도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2017년은 특히 상반기에 올해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경기 둔화나 구조조정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당연히 구직의 어려움이 심화되겠죠. 그래서 실업이 증가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30만 명 정도의 증가를 못하면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올해는 한 29만 6천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 내년은 그거보다 더 낮은 28만 4천 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은 올해가 대략 한 3.7%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년은 3.9%로 전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은 올해도 100만 명 살짝 넘어갈 것 같은데 실업자 수가 네. 그것보다도 한 6만 명 정도 더 증가한 107만 명 정도, 이 정도로 증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인구수가 많지 않은데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분들의 숫자, 이 피부에 더 와닿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살짝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업률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일자리 문제가 왜 이렇게 커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원인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제조업 감소도 있을 테고요.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진행 중에 있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들 구조조정 대상 업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또는 괜찮은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업종들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네.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전반적으로 소득 증가폭이 아무래도 둔화될 수밖에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또 내수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점점 일자리 찾기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서 실업률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악순환 얘기를 계속해 드렸습니다. 취업을 안 하고 돈이 없고 돈을 쓰지 않으면 기업이 어렵고 또 취업이 안 되고 이게 반복된다 얘기인데요. 베이비 부모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또 보고서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연구소에. 이 베이버 부모는 흔히 50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간에 좀 취업률을 지탱해온 세대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증가폭이 둔화됐다. 다시 말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베이비 부머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50대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인구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늘었었고요. 그 바람에 취업자도 같이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은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50대 인구 증가폭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여기는 또 재취업 아무래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자리를 은퇴해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녀가 아직 아무래도 청년 실업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네. 자녀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소득 마련이 굉장히 필요한 이 나이대인데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 연령대도 사실은 일자리 잡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0대는 특히 좀 제조업에 많이 취업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제조업에도 많고요. 그리고 자영업 이런 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 골고루 우리나라 전 산업에 이렇게 퍼져 있도록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955년에서 63년생을 보통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는데요. 네. 자녀들은 취업이 안 돼서 어렵고 아버지들도 어렵고 참 이중고인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 얘기를 잠시 또 하셨었는데 이 자영업이 그나마 좀 취업률을 받쳐주고 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숫자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했지만 또 정확히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업, 뭐 건설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영업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은요, 취업자 중에 대략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자영업자의 한 4분의 1 정도는 농림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근데 그 규모는 빠른 속력으로 줄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그 서비스업, 이를테면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네. 소매업, 이제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기 흔히 거리에서 보는 가게 네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경기 둔화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상태고요. 네. 이게 이제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노동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기 둔화기에는 내수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네. 창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이 늘어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1년, 13년 사이에도 경기 침체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자영업이 증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50대 같은 경우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워낙에 그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창업으로 내몰리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는 자영업이 잘 안 돼서 나오고 싶은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또 버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 증가가 되게 되고 일자리 질은 계속 안 주어지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30, 40대 중에서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자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타의에 의해서 자영업에 그렇죠. 묶여 있는 상황이 좀 더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 자영업은 사실 일자리의 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지 않습니까? 노동 시간도 예. 긴 편이고 수입도 그렇고요. 예.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 아까 가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악순환이 심화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늘어나는 것은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네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자영업자 늘어나는 것도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셨고요. 이 건설업이 그나마 좀 뭐 건설,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도 받쳐왔고 지금 나름 고용 부분도 조금 기여를 했는데 지금 사실 2017년, 2018년의 전망도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공급 과잉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일자리도 역시 직격탄을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아파트 분양 때문에 이게 좀 호황이 된 건데요. 네네.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지어져야 되니까요. 네네. 지어지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그래도 노동시장 상황이 건설업 쪽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조선업에 비유하자면 아직 수주 물량이 수주 잔량이 남아있는 뭐 이런. 예, 네. 참 그래도 이게 내년 이러면 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곧 소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데요. 고용시장을 봤더니 청년 신규 채용이 줄고 중년층은 좀 저임금에 좋지 않은 일자리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우니까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건 좋지 않다, 위험하다 이런 좀 경고 메시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가장 걱정되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는 소득이 아무래도 계속 제대로 증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내수 침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다시 경기가 반등하기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좀 악순환에 빠질 소지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또는 실업 이런 상태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라고 네. 하는 함정론, 일자리 함정론 같은 것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녀의 취업과 이 본인의 수입을 걱정하고 있는 지금 50대 분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함정론이란 말에 정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내년에도 개선될 수도 있지만 또 어렵다라는 전망도 내놓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뭐 미국 트럼프 당선자 문제까지 있는데 좀 노동시장에서 이런 것 좀 잘 지켜보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내년은 상반기에 구조조정 관련된 것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조선 네, 같은 그렇죠. 경우에 이제 수주 잔량 남은 것들이 뭐 거의 없어진다 이러면서 구조조정이 진짜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회안전망 뭐 이를테면 실업급여 연장이라든지 네. 그런 식의 대책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는지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이제 어쨌든 일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청년 실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를 잘 지켜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상황이 악화되면 사실 경기 대응 측면에서라도 어떤 재정 지원 일자리를 좀 더 늘린다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경기 대응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망 뭐 중요한 얘기고요. 또 이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당장 이게 임시방편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커리어도 쌓을 수 있고요. 당장의 어떤 해결책으로서는 또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가장 인상되는 게 선순환, 악순환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예. 노동시장 뭐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좀 소비를 더 늘려야 할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지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대책이나 이런 전망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단기적인 대응책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네네. 것 같고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해소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극화 문제라든지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라든지 네. 또는 제조업에만 또는 수출에만 의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세계 경제가 크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불확실성도 그렇죠. 있고 그런 때는 아무래도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네. 전략들이 이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좀 더 정책적인 고민이 근본적으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이 대선이다 보니까 아마 관련된 그 정책이나 공약들도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어떤 정책적인 심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할 거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되고 공론장에서 논의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늘 눈여겨볼 만한 이 연구 보고들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도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이라는 말처럼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경제, 이 1부와 2부 사이에 함께 얘기해보고 또 느끼는 공감 경제사전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인데요. 앞서 인터뷰한 실업 이야기 주로 나눠볼까 합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경제 공감사전 실업 이야기인데요. 내년에도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악인 3.9%를 기록할 거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 앞서 인터뷰에 드렸죠. 여러분은 이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입니다. 우선 소득이 없으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고요.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개개인이 돈과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배워온 기술을 쓰지 못하면 결국 큰 손해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돈을 벌어야 할 나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베이비 부머, 즉 부모님 세대들은 더욱더 취업 또 일자리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그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업 문제 이제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경제는 어려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분양된 아파트 10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하나도 없는, 즉 혼자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정말 타의에 의한 자영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3개월째 1% 기록하고 있는데 연중에는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1.3%가 올랐습니다. 올해 2월에 1.3%를 기록한 이후에 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이 지난 10월과 같은 수준인데, 이 소비자 물가는 5월부터 8월까지는 계속 0%대 상승률에 머물다가 지난 9월에 1.2%로 올랐고,
오른 후에 석 달 연속 좀 1%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물가가 1.8% 오르면서 이 전체 물가를 2%포인트 끌어올렸고요. 이 국제유가 반등과 함께 석유류와 도시가스 가격이 이 전월보다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또 이 전월에 이어서 농축수산물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는데 이 농축수산물 가격은 7.9%나 뛰면서 전체 물가를 0.57%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밥상 보면서 한숨 나오는 수준인데요. 네. 생활물가지수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네요. 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가 올랐는데요. 2014년 7월에 1.4%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식탁물가, 식품물가가 3.7%나 뛰면서 생활물가 상승을 좀 주도를 했는데 이 소비자들이 주로 사는 이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 지수는 15%나 뛰었습니다. 이 폭염 탓에 이 무 가격이 120%나 급등을 했고요. 배추 가격도 82% 넘게 올랐습니다. 토마토가 71%, 풋고추가 62%, 이 파가 42% 오르면서 이 상승폭이 컸는데 이 배추값이 오르다 보니까 김치 제품의 물가도 2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예, 물가는 이렇게 뛰고 취업은 안 되고 경제는 어렵고 참 한숨 지게 하는데요.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파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2년간 분양된 아파트 100만 가구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그 부동산 114의 집계를 보니까 올해 전국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총 45만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분양 예정 물량까지 포함한 건데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51만 8천여 가구였다고 하니까 이 2년간 분양된 아파트만 97만 3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이 재고 아파트가 948만 2,800가구쯤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전체 아파트의 10%가 넘는 물량이 불과 2년 만에 쏟아진 겁니다. 부산 지역 내 전체 아파트 숫자의 1.4배, 또 인천과 대구 지역 내 기존 아파트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예, 안 그래도 뭐 공급 과잉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2000년 이후에 연평균으로 따져보니까요. 이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연간 약 27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연간으로 이 40만 가구를 넘어선 건 작년과 올해뿐이었는데 또 올해는 이 정부가 이 장기주택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이 적정 수요 가구가 연 37만 가구라고 하니까요. 2년간 23만 가구 이상이 초과 공급되는 셈이어서 이 내년에 이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많다는 것도 문제인데 지난해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이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이 76만 5,300가구로 이 1977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역시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예년보다는 월등히 많은 67만여 가구가 인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좀 공급 과잉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 자세한 소식은 또 저희가 잠시 후 부동산 전망대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원이 하나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 말 그대로 1인 사업자, 1인 자영업자인데요. 네.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고요? 네, 뭐 이것도 통계청 자료인데 지난 3분기에 고용원, 그러니까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 수가 408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 작년 3분기보다 1.3%가 늘었습니다. 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2013년 1분기 이후에 2, 3%씩 계속 줄어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0.8%, 또 2분기에 0.2%로 좀 감소폭이 좀 줄더니 3분기에는 3년 반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영세 자영업자 수는 줄고 있는데 이 남성 영세 자영업자 수는 큰 폭으로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는데요. 이 남성 영세 자영업자 수는 올해 1분기부터 좀 꾸준히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408만 8천 명. 이 숫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늘고 있는? 그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서 이 실업을 비롯한 비자발적인 사유가 많다고 합니다. 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몰리는 식당 창업 등이 좀 대표적인 이 사례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최근에 경기 불황이 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이 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9월에 일반 음식점의 서비스업 생산 지수가 5년 만에 좀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이 창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도 좀 빌리게 되는데 뭐 최근에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좀 크게 위험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석유 수출 기구 흔히 줄여서 오펙 이렇게 부르는데 2008년 이후로 감산의 합의가 드디어 됐네요. 네, 그 오페크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뭐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감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루 최대 생산량을 3,250만 배럴로 지금보다 120만 배럴 줄이는 내용인데 오페크가 감산에 합의한 건 금융위기로 유가가 주저앉은 2008년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우디와 이란, 이라크 등 3대 산유국이 쟁점에 좀 합의를 하면서 예상보다 좀 쉽게 합의를
이르렀는데요. 이 오페크가 좀 합의에 도달하면서 비오페크 회원국 중에서 이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도 이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간 기름값이 오르지 않은 이유였는데 네. 이제 그러면 기름값 오르게 되는 건가요? 네,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오페크의 감산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내년 1월 인도분이 전월보다 4.21달러, 9.3%나 뛴 배럴당 49.4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상승폭을 보니까 9개월 만에 가장 컸고 마감 가격은 5주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오페크가 이 최종 감산의 합의에 이른 만큼 이제 국제유가는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 원유 공급 과잉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 원유 채굴량을 늘리겠다고 좀 공언한 바가 있어서 뭐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셰일 오일 변수도 있고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주름 짓는 그런 뉴스들만 잔뜩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영세 자영업 기사를 꼽고 싶은데 뭐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이 원치 않는 실직과 또 창업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실패 확률도 좀 높아서 이 경기를 더 안 좋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자영업 문제 오늘 계속 지적해드리고 있는데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실업 그리고 취업이 안 되는 어려운 일자리 문제 얘기해 드렸는데요. 두 번째 생생 인터뷰도 사실은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얘기함으로써 또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겠죠. 이 여러 번 부채에 대한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채, 말 그대로 빚인데요. 미래에 끌어당겨서 지금 돈을 쓰는 거지만 그건 미래를 위한 거였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래 자체가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부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연체율이 낮다. 즉 이자 꼬박꼬박 갚고 있고 빚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0.3%인데요. 그나마 또 집도 있고 일정 소득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빚을 관리하는 입장은 금융기관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이 빚을 관리하는 자의 입장이고요. 빚을 내서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변동도 지금 위기가 되고 있고요. 가계부채 외에도 경제 여러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용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가계부채 몸통은 계속 커진다고 나옵니다. 1100조, 1200조, 지금 1300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연체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이자 잘 갚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글쎄요, 일단 가계부채 규모가 한 1300조 이미 넘었죠. 돼 있고, 그다음에 네. 자영업자 대출이 한 300조 이상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뭐 겉으로는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실제 속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버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제 집값 집세를 올려서 이 부담을 이제 세입자나 무주택자한테 전가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네.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사실 이자 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우겨우 버텨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연체율이 저금리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말 그대로 이자를 못 내고 빚이 위험해지지 않은 건 저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금리도 이제 중요한, 집값 집세 오른 거하고 저금리 두 가지 이유죠. 예. 지금 이 연체율이라는 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체 빚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가요? 어떤 금액 내용입니까? 비율이죠. 금액으로. 네. 전체 금액 중에서, 이제 대출 금액 중에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돈에서 비율이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거나 변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하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가계 부채는 한 65% 정도가 변동금리입니다. 네네. 금리가 오르면 바로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느는 대출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외형상 고정금리부가 좀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혼합형이라고 그래서 네네. 한 5년 지나면 다시 또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이
대부분 다 이 차입자, 가계가 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폭탄이 있는데요. 폭탄 심지에 불만 안 붙은 상황이다. 이걸 지금 6월 금통위에서는 그레이스완, 이 회색 백조, 회색이 되겠죠. 백조라기보다는 그레이스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더 길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레이스완이라고 하는 건 통상 이미 알려진 문제 위험이 이제 마땅한 어떤 해결책이 없어서 이제 해결이 어렵고 문제가 길어지는 건데, 네네. 실제 가계부채는 마땅한 해결인가? 아니고 네네. 답은 있었지만 예? 눈앞의 이익, 단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문제를 계속 악화시켜온 거거든요. 금통위 책임도 있고 네. 금융감독 책임도 있고 등등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답은 없는 건 아니다. 물론 답은 실행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답은 네.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험성은 알았지만 그걸 손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부양책 같은 것들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그렇죠. 예, 이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도 언급이 되던데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절대 연체를 하려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는 집 한 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실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한국은 월급 같은 것들도 은행이 손쉽게 차압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채권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금융용어로 소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자를나 원리금을 상환을 못했을 때 그 집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거나 이렇게 압류를 하는 거 외에도 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월급이라든가 다른 은행 예금이 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은행은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좀 틀리지만 대부분의 주가 소구권이 없어서 네. 해당 주택에 대해서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네. 실제 쉽게 집들을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버티게 돼서 아마 연체율이 낮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미국은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빌린 돈이 있다라면 그 집에 대해서만 은행이 이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한국은 워낙 광범위한 채권 추심이라고 할까요? 이 빌려간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체율이 낮은 건데요. 이걸 관리가 잘 된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위기의 핵심이 부동산 문제와 닿아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취하는 정책마다 오히려 가격만 올렸다. 건설로 부양하겠다 했다가 결국은 그 부담의 부메랑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맞습니다. 이게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성장률을 좀 더 높이려고 했던 것이 많은 부작용을 낳은 거죠. 가장 큰 게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네. 집값 집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나 집주인은 괜히 돈을 벌지만 그게 그냥 항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나 세입자의 소득이 흘러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그럼 무주택자나 세입자는 통상 중하위 계층이고 네. 젊은 층이거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줄으니까 소비를 못하고 이 사람들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은데 네. 소비를 못하고 그러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 생활 동네에 사는 여러 자영업자들의 어떤 또 영업 등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내수나가 나빠지고 또 그런 성장률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결국은 임대인들 이런 부분들의 소득이 늘어나게끔 집값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돈이나 재화가 아니라 결국은 더 약한 사람들한테서 뽑아서 만들어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맞죠. 당연히 맞죠. 어디서 돈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집값이 그냥 숫자만 네네. 바뀐 거잖아요. 그걸 누가 부담하냐면 세입자나 집 없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신 소비 성향이 높은 즉 돈을 주면 돈을 쓰는 거가 더 확률이 높은 분들이 이렇게 돈을 쓸 여력이 없어진다. 이게 지금 경기부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단순한 대책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교수님 설명 듣다 보면 이 대책들이 결국 자꾸 집값만 올리고 시장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 면이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도 이 최순실 게이트 비롯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짜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 이 경제나 부채,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도를 그려야 할까요? 어느 방향을 좀 보고 가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다 이미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와 있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아마 원칙에 충실하는 것뿐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가능한 가계부채는 더 이상 늘지 않게 해야 된다. 네. 가계부채를 늘려서 뭐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가계의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되겠지만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분명히 갖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완하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개인 신용 회복 제도를 지금보다는 좀 확충 보완해야 돼요. 지금은 이 개인 신용 회복 제도가 주로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의 어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별로 감안 안 했기 때문에 좀 여기를 확충하고 또 서민금융 좀 늘리고 뭐 이러한 단기 대책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가장 낮은 임차인들, 월세, 이 새집 살아야 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가장 중점돼야 할까요? 제가 이제 가장 항상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의식주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현재에서 의하고 식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거든요. 입고 먹고는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실 이 문제는 복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거 복지. 그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거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만이 지금 어떤 이분들이 좀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특히 이제 집세를 정부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괜히 잘못된 정책으로. 그러니까 앉아서 손해를 본 거니까 당연히 정부가 그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을 써서 좀 집을 사라라고 했던 정부가 지금 최근 한 1년간은 굉장히 이 빚을 줄이려고 안간힘 쓰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앞서 가계부채에 대한 인터뷰를 또 경제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가계부채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돈의 많은 부분이 땅 또 집과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목요일마다 부동산 전망대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첫 번째 부동산 전망대인데요. 113 대책 이후로도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시장은 관망세다 이런 평가가 많았지만 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고요. 또 이어서 요즘 월세에도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13 대책 후에도 지금 하강기다 이런 평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한 주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부동산 시장 눈여겨볼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선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어제, 그러니까 11월 31일 날 전국에서 이제 1순위 청약이 진행됐는데요. 총 7,270가구에 약 10만 500명 정도가 청약을 했고, 그래서 전국 평균 한 13.8대 1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뭐 서울이 12대 1, 그 다음에 경기도가 11대 1, 그 다음에 뭐 경남이나 울산, 그 다음에 광주 이런 데가 이제 울산이 10대 1, 광주가 36대 1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전국 평균 경쟁률이 한 14.7대 1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뭐 높은 청약 경쟁률은 보이긴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지난 1월부터 10월의 어떤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좀 사실이고요. 또 집값 상승률도 좀 낮아진 추세입니다. 이제 부동산 리스트에 따르면 이제 전국 아파트 값이 11월에 한 0.13% 정도, 그다음에 서울이 0.14%, 경기도가 한 0.12% 정도 상승했는데 10월에는 전국이 약 한 0.63%, 그다음에 서울이 1.11% 정도로 해서 집값 상승률도 11월 전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113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집값도
어느 정도 그 상승률이 조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률도 좀 감소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한 달 정도의 텀으로 지금 분석한 건데요. 네네. 조금 안정세다. 그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률 뻥튀기. 약간 이제 흥행을 위해서 뭐 청약 경쟁률 막 높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1순위도 막 나눠서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그냥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요. 다음 달부터 아무래도 이제 1순위 자격이 뭐 당해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구분지어서 청약 경쟁률을 발표하게 되면 지금보다 이제 훨씬 어느 정도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거품을 빼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효과는 일정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뭐 공급 축소 대책이지 않습니까? 빚도 내지 마라. 집도 뭐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축소가 때로는 집값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분간 공급 축소를 한다고 해서 뭐 집값 상승이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 부동산 1사에 따르면 그 2017년 입주 물량만 해도 37만 가구가 되고 2018년에 39만 가구에서 2년 동안 한 76만 가구가 공급이 되거든요. 과잉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분양 물량도 이제 전국에서 약 올해 한 45만 가구 정도가 됐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합치면 약 97만 가구 정도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가구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공급됐던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급이 감소를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한 27만 가구 정도 공급된 거 비교하면 단 2년 동안 한 80% 정도가 굉장히 더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공급 물량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실제 이게 공급량 감소가 집값 상승에 어떤 연관관계를 찾기는 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 이제 대출금리 상승하고 내년부터 집단대출 잔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하면서 이제 대출 규제 진행하면 오히려 시장이 조금 불황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요를 조금 냉각시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물론 이건 불안 심리를 보고 하는 말인데요. 없을 거다라는 평가하셨습니다. 지금 뭐 사실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탄핵 문제와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2천만 원 이하 월세 과세하겠다. 이 과세를 지금 이제 일정 정도 비과세 해놓고 있는 걸 연장하겠다라는 게 지금 불투명해졌거든요. 결국 월세 과세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은 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복과세라든지 혹은 소액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세율이 좀 과하게 부담되는 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이제 지난 2014년에 그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소득을 임대소득에 대해서 2017년까지 세금을 이제 걷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올해 들어가서면서 이제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이제 다시 2년을 연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최종 그 세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은퇴자를 비롯한 어떤 생계형 임대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어떤 세분담 전가 가능성, 그다음에 건보료 부과 폭탄 우려 이런 점들을 이유로 이제 과세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어떤 조세정의 실현이 명분이 있고요. 또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임대소득자보다는 대부분 고실자가 많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뭔가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사실 이 집주인에게 14%라는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집주인들이 이 세금 때문에 결국 월세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월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올리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우선 비과세였던 그 소액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그 세부담만큼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혹은 이제 월세를 뭐 반전세라든지 혹은 전세로 또 바뀌면서 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 월세로 한 사람은 한 달에 약 한 166만 원 정도 수익을 받는다고 알 수 대략 1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소액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과세 부담을 느낀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월세
거에 대한 어떤 세부담을 세입자의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사실 늘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가 오히려 월세 물량이 줄어들거나 혹시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목돈이 필요한 어떤 전세 시장이나 그 월세 부담이 좀 증가한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의견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월세가 166만 원이더라도 실제 이제 이렇게 월세 임대소득이 16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서울 지역에 소형 오피스텔 두세 채 정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또 많이 있고 네. 또 2천만 원 정도 과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집 수리 비용이라든지 공제 금액이 약 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연간 한 6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내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제 건보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건보료가 5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이 연간 2천만 원 정도 임대소득을 나온다고 했을 때 건보료가 연간 한 274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 한 22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중복과세라든지 혹은 세부담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월세 시장에 좀 영향이 많이 미칠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보완돼야지만 이런 부분 2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어떤 과세 네. 부담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꼼꼼히 따질 부분들까지 지적해 주셨네요. 지금 또 건보료가 워낙 재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10원 한 푼 못 벌어도 집이 있으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행 스케치 티켓으로 선물 드릴게요. 2875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고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실업 문제 꼭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저희도 같습니다. 내일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김혜민 PD가 생생경제 진행하는데요. 3시 10분에 변함없이 함께해 주십시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